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강의 끝나고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강의 때 열변을 좀 토하는 바람에 약간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최근까지도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굉장히 시장의 어떤 메이저한 트렌드에서 소외받아 있는,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숨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기업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기업은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드리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아무리 소외당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부해 두시는 것이 조금 추후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가시죠. 최근까지 솔브레인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수강생분들과 솔브레인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보기 시작했었던 거는 1월 초 연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브레인 주가가 이전에 지금 차트도 지금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2월 초에 저점을 다지고 살짝 급격하게 반등을 할까 말까 하면서 그동안에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깰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먼저 솔브레인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한 1조 정도 유지를 하다가 23년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꺾여서 그랬는지 8,400억으로 매출이 조금 꺾여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4분기입니다. 24년도 3분기 기준으로 6,400억 해서 아마 23년도보다는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2023년도보다는 조금 잘 올라오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서 연율화를 하게 되면 곱하기 3분의 4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으로만 봤을 땐 23년도에 조금 반도체 불황으로 떨어져 있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실적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업이익률하고 ROE는 보시라고 강조를 드리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예상되는 게 거의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ROE도 15.9, 14, 14, 한 15% 정도의 ROE는 유지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밸류에이션 강의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이죠. 보통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그리고 ROE가 15%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PER을 최소한 20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솔브레인에 대해서도 최근에 삼성전자와 얽힌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하더라도 최소 15배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의 PE 레이시오를 좀 그 멀티플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솔브레인의 캡처 한 걸 가지고 와 보시면 과거 이 기준으로는 퍼가 한 11배, 그리고 포워드 퍼 기준으로는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PER 밴드 기준으로 보더라도 밴드 하단에 머물고 있어서 그동안의 솔브레인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드는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주가가 왜 그동안 힘을 못 썼냐. 매출이 23년도 조금 어려웠다거나 하더라도 24년도에 올라오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ROE도 높은데 도대체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요, 회사의 주요 고객 쪽입니다. 그래서 A, B, C사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 매출의 36%를 A사가 가지고 있고 화학제품 쪽으로 해서 한 2,300억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한 8천억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낸드 쪽으로 들어가는 화학 소재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낸드 사업부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솔브레인 주가가 그렇게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덩달아서 떨어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살짝 캡처를 해온 건데, 대부분은 이제 그 습식 식가격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산, 인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산계 에천트, 인산계 에천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잠깐 와보시면요. 여기 지금 반도체 주요 공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광 공정까지 하고 나서 이제 옥사이드 요 성분을 깎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용액이 에천트라고 하는 용액, 에칭하다 할 때 그 에치거든요. 그래서 요 에천트라고 하는 용액이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인산계 엔천트를 메이저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인산계 엔천트는 보통 이제 낸드 공정에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이 인상계 에천트뿐만 아니라 뭐 초상계 에천트라는 것도 하고 있고 CMP 슬러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쪽도 하고 있고 프리커서 쪽은 이제 반도체 전구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원래 자체적으로 로우 K 머티리얼을 위주로 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DNF를 인수를 하면서 하이 K 프리커서 쪽으로도 진출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 디스플레이 쪽하고 2차 전지 쪽은 제가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매출에서 반도체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한 4가지 내지는 5가지 정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솔브레인을 공부해 두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계속 그 HBM에서의 어떤 수율 문제 아니면 D램 쪽에서의 설계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올해 2025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바뀌었습니다. 한진만 부장, 그 사장으로 바뀌셨고요. 이분이 백그라운드를 찾아보니까 테크 백그라운드가 있기도 하면서 미주 쪽 영업을 하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완전 선단 공정 있죠. 그 TSMC의 어떤 그 2나노, 3나노를 따라가기 위한 그런 기술적 투자만 하다가 기존의 고객들을 다 놓쳐버렸다면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전략은 2나노 GA 쪽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지하되 기존에 우리가 놓쳐 있었던 4나노부터 7나노까지 그러니까 나름 선단 공정이죠. 이쪽도 이쪽의 고객을 다시 유치해서 일단 팹의 가동률부터 높이겠다. 가동률을 높여 우리가 뭐 수율을 높이는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따라가지도 못하는 TSMC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거냐 하면서 살짝 가동률이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틀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4나노에서 7나노도 충분히 선단 공정이라는 가정하에 선단 공정 쪽에서의 가동률이 회복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팹이 계속 돌아가면서 관련된 소재나 부품 쪽의 수요가 삼성전자로부터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제가 솔브레인이 인상계 엔처트, 식각 쪽에 낸드 식각 쪽에 쓰이는 인상계 엔처트를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브레인이 이 초산계 엔처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특히 삼성전자의 GAA용으로 들어가는데 GAA용 초산계 엔처트 쪽으로는 솔브레인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 쪽에서 팹을 가동률을 늘리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솔브레인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솔브레인이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혁명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TSV,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는 공정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그 D램들에 계속해서 구멍을 뚫는 건데 이거를 뚫을 때 표면 처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구리가 조금씩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CMP 패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쫙 밀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CMP 슬러리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쓰입니다.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삼성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HBM 전용으로 쓰이는 CMP 슬러리를 거의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제는 단독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솔브레인이 HBM 쪽으로도 어느 정도 발을 걸쳐놨다는 점에서 지금 반도체 쪽에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HBM과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완전 동떨어진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였네요. 23년도에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했습니다. 이쪽은 D램 쪽을 보시면 되는데 D램이 이제 예전에 원 XYZ에서 1A, 1B, 1C 이쪽으로 넘어오면서요. 계속해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C 쪽이 양산이 거의 들어갔고 삼성은 조금 늦어지고 있고 마이크론도 1C 양산이 곧 있으면 들어가죠. 근데 이제 1B, 1C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D램 쪽으로도 EUV 공정이 더 활발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EUV 마스킹 수,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를 그 쏘는 횟수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K 메탈 게이트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 하이K 메탈 게이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하이K 메탈 게이트의 하이K 전구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이K 머티리얼을 다룰 수 있는 회사가 DNF였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로우 K 프리커서를 하다가 DNF 인수를 하면서 하이K 쪽으로도 진출했다는 점에서 D램 쪽에 굉장히 테크 확장,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에도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조금 재무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위에 보고 계시는 게 작년 3분기 기준으로의 이제 유형자산 세부 내역이고요. 밑에 보시는 게 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 세부 내역인데 위에 보시면 지금 취득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533억이 타 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32억 원이 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취득이 됐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팹이나 생산 설비에 대한 신규 증설, 캐파 확장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23년도 같은 경우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니까 캐파 확장을 800억 넘게 들어가서 여기 지금 대체가 1200억이 들어와 있죠. 대체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 건물, 기계장치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건물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장치 이런 쪽으로 캐파 확장이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24년도에도 지금 보시면 취득은 530억을 했는데 대체 완공이 된 게 188억입니다. 어디가 완공이 됐냐 보니까 역시 기계장치 쪽으로 120억 가까이 완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캐파 확장의 어떤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솔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건 사이클을 계속해서 타고 그 반도체 산업 안에서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사이클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반도체 여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때 캐파 확장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늘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젠가 낸드 쪽이 다시금 호황을 찾았을 때 뭔가 IT 쇼도 돌아오고 뭐 SSD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다져가 나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 역시 재무 지표입니다. 제가 영업자산 이익률, 앞에서는 영업이익률을 보여드렸지만 영업자산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분석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영업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느냐 요건데 기준은 보통 20% 정도로 두고 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잘 나갔을 때는 27%까지도 나왔다가 꺾였을 때 17.7%인데 저는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ROE도 그렇고 영업자산 이익률도 그렇고 기업이 불황에 들어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레이쇼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저는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불황으로 들어가면 영업자산 이익률이 막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도체가 어려웠던 2023년도에도 18%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24년도까지도 한 20.7% 정도니까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25년도, 26년도, 25년도 상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 해서는 영업자산 이익률이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그리고 우리가 솔브레인을 공부하는 김에 여러분들께서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수강생분들께서 오해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좀 겹치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솔브레인이 생산하는 그런 용액들이 낸드 식각에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 아마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디램 쪽으로도 당연히 그 식각 에천트가 들어가고요. 낸드 당연히 들어가고요. 파운드리 쪽, 로직 반도체 쪽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낸드 쪽에 비중이 많다 뿐이지 낸드 말고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낸드가 불황이 되면 무조건 죽는 회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났던 뉴스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는 낸드를 좀 감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브레인을 좀 공부를 해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 25년도 상반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낸드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을 투자하고 또 공부도 해놓고 있지만 25년도 상반기는 분명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낸드가 ASP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반도체가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나 26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또다시 낸드 쪽에서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고 또 재고 축적 수요가 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낸드 쪽이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낸드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산업을 공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좋은데 마지막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내일부터는 어떻게 또 주가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요. 주가 상승의 마지막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이 이제 일봉 차트고 오른쪽이 주봉 차트인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의 주가 흐름은 사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표상의 이제 저항선을 어느 정도 뚫고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지금 121선 일본 기준으로 121선을 혹시 못 뚫고 머리를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 만약에 도달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정말 5대5 배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돌파 매매로 쭉 가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머리 먹고 떨어진다 그럼 다시 한 요쯤까지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조금 고달픈 길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근거가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주봉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오른쪽에 지금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작년 7월 이후로 쭉 계속해서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차트랑도 거의 똑같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만약에 왼쪽에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요 지금 20주봉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저항선이 120주봉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저점이나 전고점이 물려 들어가 있는 그런 지점하고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바라건대 이쪽 지금 한 20만 원 선에 걸쳐져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그 위에 상단으로 24만 원까지도 그러면은 상승률로 치면은 20만 원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가 되겠죠. 20% 정도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다소 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 모델까지 곁들이면서 전달 드리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낸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회사기는 하지만 낸드만 들어가지 않고요. 낸드 쪽도 25년도 하반기나 26년도 상반기를 생각하면 기회가 있을 것도 같고 HBM 놓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의 그런 재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D램 쪽의 테크 마이그레이션에도 DNF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걸쳐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보장을 드리기에는 분명히 차트상에서의 부담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